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11월 말 이제 그럼? 올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인데 네. 아니 진짜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게 바로 경제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고야, 네. 진행도 오늘은 뭘 빠르죠? 물어보시려고? 네. 아니 오늘은요 제가 이거 여쭤보려고요. 어제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집 문제만큼 민감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특히 우리나라는 여전히 집 소유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고요.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 다시 말해서 집으로 돼 있어서 네. 관심들이 무척 많습니다. 음. 집값이 올라도 내려도 다 문제가 돼요. 둘 다 문제죠. 네. 오르면 집 소유욕이 강하니까 음. 집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허탈감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나 이제 네. 더 이상 집을 못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내리면 아까 자산 대부분이 집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영끌 또는 많은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자산 소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른바 멘붕이 오는 구조죠.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네. 이거는 이제 이름부터 약간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주택을 드린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약간 이름이 붙어 있어서 근데 두 가지 중첩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드림이라는 건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과 이걸 잘하면 주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용어인 것 같긴 한데 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파격적 혜택의 청약 통장을 내놓겠다는 게 주요 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파격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또 파격적이거든요. 정말 파격적인가요? 청약 통장의 금리나 뭐 조건들을 보면 딱히 파격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이걸 조금 확대한 정도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된 이후에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다른 주택 관련 상품들에 비해서 훨씬 파격적이라는 표현이 이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은 뭐 아까 만 19세에서 34세 이하가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거를 뭐 39세까지 늘리네 마네 뭐 이 얘기는 조금 있더군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발표된 건 34세 이하입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물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납입 한도는 월 100만 원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월 소득 제한이 3,5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5천만 원까지 늘었으니까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훨씬 늘어나는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월 납입 한도도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까지라는 거는 조금 더 돈 더 많이 넣어서 재산 형성을 도와주겠다 이런 네. 의미가 포함돼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근데 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이 돼서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을 때는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면 최장 40년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아까 6억 원 이하라 그랬으니까 6억 원이라고 치고 최대 4억 8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오. 이 청약 통장 1년 이상만 가입을 하고 납입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 조건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걸 가입하면 평생 동안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이런 대출 조건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붙어 있긴 합니다. 뭐 조건이 붙어 있긴 해도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살펴보면은 네. 아무리 낮아도 4%대거든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4% 고정금리이기도 한데 이거 듣기만 해보니까 이 드림 이거 좋은데요? 주택 드림 네. 청약 통장 어렵죠. 용어가 입에 잘 안 붙습니다. 드림만 딱 생각이 나네요. 근데 여기에 금리 또 다른 조건 좋아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 시간에 이제 청년들이니까 결혼, 혼인할 수 있잖아요. 네. 결혼하면 대출금리 0.1%포인트 오. 내려주고요. 첫 출산 시 0.5%포인트 떨어뜨려 주고요. 여기서 추가 출산하면 한 명당 0.2%포인트를 또 떨어뜨려 준다. 이런저런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면 최저 1.5%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요? 혜택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청년들의 내 집 마련 플러스
저출산에 대한 대책도 여기에 살짝 포함된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나저나 아량 리포터도 최근에 출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연령도 여기 혜택을 받을 만한 조건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저 지금 별표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네. 아니 뭐 나이, 출산, 결혼 다 지금 해당되고 있는데 근데 아까 전에 들었던 것 중에 네. 이 6억 이하의 주택이라고 하셨거든요. 음. 서울에 6억 이하 주택 뭐 지금 부동산 앱 켜서 보면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네. 서울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있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215만 5,200원. 네. 1년 새에 한 14.6%가 올랐거든요. 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7억 원대인 셈이니까 사실 평균이라는 게 위아래가 존재하긴 하지만 네. 뭐 가족을 이루고 자녀 한 명 키우고 하면서 적당한 크기에 우리가 국민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82제곱미터를 보통 네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라면 뭐 6억은 훨씬 뛰어넘는다는 얘기니까 그러게요. 서울권에서 그렇다면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찾는다라고 가정하면 이른바 직주 근접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저 멀리에 있거나 아니면 아주 좁은 아파트거나 뭐 이럴 네네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정부가 이 대책 또한 어떻게 보면 영끌하라는 대책에 가깝다라고 보여지죠.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대출을 더 해줘서 집을 사라는 정책으로 보여지거든요. 가입 대상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 물론 결혼을 하면 맞벌이로 소득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거의 아까 6억 원이면 4억 8천 정도를 대출 받아야 되는데 네. 이 정도의 대출을 안을 수 있을까? 부담스러운 상황.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 안에 한 1억 원 이상의 돈을 또 모아야 돼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있을까에 대한 논란은 조금 나오고 있네요. 현실성 말씀하셨는데 실효성이 그럼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빠르면 내년부터 이 청약 통장 내놓고 가입받겠다라고 지금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가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실효성을 얘기하기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 이거 발표되자마자 나온 얘기인데요. 왜 청년층만이라는 질문이죠. 물론 미래 세대가 중요하고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되는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청년층에 대한 배려다. 뭐 이것도 뭐 나름 뭐 얘기가 되긴 하는데 네. 그리고 거기에 결혼이나 출산 뭐 이런 것도 유도하고 이게 나라의 경쟁력에 나중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건 알긴 아는데 집 없는 사람이 청년층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간 열심히 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통장 계속 불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청년이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100m 골인점을 향해서 한 50m 진짜 한 10년간 열심히 달려왔는데 갑자기 청년이란 이름으로 그 사람을 나보다 한 30m 앞에다 갖다 놓는 거니까 얼마나 박탈감이 심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2025년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본격 도입이 되면 네. 중장년층하고 청년 간의 자산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웃긴 얘기입니다. 원래 자산 격차라는 거는 청년과 중장년층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일을 한 세월이 예. 있으니까요. 장년층이 오래 일했으니까.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줄여준다?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죠. 그러면서 고령자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한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려주겠다라는 보완 대책들이 나오긴 했는데 네. 형평성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임대주택이잖아요. 저기는 청약통장 사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대책이고요. 아까 그 방향성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다른 하나는 또 뭔가요? 다른 하나는 정책의 일관성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3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875조 원입니다. 이게 사상 최대예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택 관련 대출이거든요. 네. 정부가 그래서 이건 너무 위험하다. 우리 경제의 내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계부채 관리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총부채 상환 비율 DSR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버는 소득에서 40% 이상을 뭐 이자나 원금을 갚는다라고 하면 더 이상 대출 안 돼. 이렇게 막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타이트하게 이 부채 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올 들어서 사실 이게 조금 유야무야 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아까 1,875조 원의 가계부채가 되고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가 특례보금자리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시장이 좀 너무 침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일부 실수요자들에게 대출을 열어주겠다라는 정책이었고 여기서 결정적인 게 DSR을 회피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네. 우회로를 터준 셈이에요. 그리고 만기도 40년, 50년 만기 막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당장 이자 낼 돈도 좀 줄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기준금리가 너무 올라있기 때문에 네. 이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상당하니까 이거 기간을 늘려줘서 나눠서 내니까 다달이 내는 이자 부담 줄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진 시점에서 정부가 이런 특례 대출 상품을 내놓으니까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좀 확 몰렸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올해만 40조 원이 넘게 이 특례보금자리론 돈이 나갔거든요. 이 얘기는 시중에 이 돈이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은 대부분 서울과 신규 아파트 청약 시장으로 몰려들었고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를 만들었어요. 지역은 꺼지는데 서울은 여전히 뜨겁고 맞아. 청약 신규 아파트들은 막 가격이 오르는 이런 현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파격적 저금리 상품을 내놓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청년층의 미래를 위한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이름만 바꿨을 뿐 다시 또 DSR 우회 통로 하나 더 열어준 셈이거든요. 이제 DSR은 의미가 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우회로를 찾지 못하거나 접근 자체가 막힌 계층만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고 바보가 되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거는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부동산 시장은 식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도 저희가 조금 점검을 했는데 반대편엔 우리 경제의 내관인 가계부채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얘기로 남아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저금리, 이른바 제로금리 시대라고 얘기했을 때하고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금리, 제로금리 시대에는 이렇게 많은 부채를 내가 안고 있어도 내가 다달이 내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조금 대출을 일으켜서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로 금융에서 돈을 땡겨서 투자도 하고 집도 사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했던 시기인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미국의 연준 인사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이어 폴 온 거. 그러니까 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오랜 기간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제로금리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다는 얘기인데 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뉴노멀 시대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책도 그런 관점에 맞춰서 조금 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전보다 정부는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 관리에 더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얘기하고도 연결되거든요. 네. 그런데도 시장에 맡기지를 못하고 자꾸 개입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중에 어떤 내관으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가 조금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고 은행이 중간 창구 역할을 해주는 거기 네. 때문에 결국은 예산 편성해서 내려보내고 이 돈이 시중에 풀리는 거니까 유동성을 계속 줄이겠다. 기준금리 올리면서 하고 있는데 돈은 풀려나가고 있다. 그러면 물가를 잡는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혹시 다가오는 선거랑 연관이 있을까요? 정치권에서 내놓는 게 선거용이 아닌 게 있을까요? 그렇게 본다라면 선거를 좀 고려한 거다라는 해석도 뭐 아주 앞서간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아무래도 청년층을 고려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야든 여든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최근에 야당 쪽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현수막 논란으로 좀 헛발질을 한 상황이니까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참에 좋은 청년층 대책을 내놓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고려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명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출산, 뭐 결혼, 미래 세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제가 앞서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비판을 조금 했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으로 보면 이 상품이 나온다면 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은 적극 활용해라 이 상품을.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른바 특혜를 준다라는 상품은 논란이 많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꽤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러니하지만 이렇게 말이 많고 논란이 많으면 적극적으로 상품은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층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네. 이 상품이 나오면 은행 가서 상담도 해보시고 가입이 가능하면 이 통장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 시장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출산이나 결혼을 하게 되면 우대금리를 받아서 금리가 2%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는 지금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조금 살짝 드림에 얹어봐도 될까요? 청년 드림.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